혹시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고 외로움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결국 홀로 남겨진 기분이 드셨나요? 노년의 삶이 때로는 버겁게 느껴지시나요? 오늘은 노년의 독립과 자기 존중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인생 후반기에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과 가족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홀로 지내는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는 방법들도 나눕니다.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73세 이정필이라고 합니다. 10년 전 40년을 함께한 아내를 암으로 하늘나라에 보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있잖아라는 생각으로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에도 저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공공근로를 시작했습니다. 거리를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해진 구역을 쓸고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청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제 아들 부부에게는 그동안 결혼자금, 주택자금, 용돈까지 꾸준히 지원해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밤 아내의 유품을 바라보며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둘이서 서로 의지하며 노년의 하루를 채우지 못한 아쉬움의 넋두리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눈보라치던 날이었습니다. 공공근로를 마치고 아들 집 근처를 지나다가 잠시 들렀습니다. 추위를 피하고 잠시 손주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문전박대했습니다.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저 외출해야 돼요. 다음 날 오세요. 라는 차갑기만 한 말을 남기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저는 얼어붙은 길을 1시간 넘게 걸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처음으로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서 분노와 모멸감을 토로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아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무례한 말투와 손주의 무심함이 제 마음을 찢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는지 그들은 알고 있을까요? 결혼할 때 아파트 계약금, 가전제품, 결혼식 비용까지 모두 제가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들이 직장을 잡기 전까지 월세도 제가 보태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달 용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사돈의 뒷담화를 우연히 듣게 된 것입니다. 제가 보태준 돈으로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사진들을 SNS에 올리면서도 저에게는 항상 살림이 빠듯하다고 말하던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동네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을 마시며 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 그 돈 형 노후 자금이야. 얘네한텐 평생 안 고마울 거야. 그 말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끝까지 모실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월 용돈을 더 이상 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재산은 줄 거죠? 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의 말은 단칼에 제 40년 인생을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방문할 때마다 제 신발, 제 옷, 심지어 제가 손주에게 사온 장난감까지 무시했습니다. 마치 제가 불결한 존재인 것처럼, 가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대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아내가 떠나고 나서부터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살아온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10년 동안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더 놀란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들 몰래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며느리의 친정 동생 사업을 도와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제가 보증금을 대부분 내주고 아들 이름으로 명의를 해놓은 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동의 없이 그런 일을 저질렀고 아들은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사실이 더욱 맘 아프게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을 때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냥 아이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제서야 저는 아들도 이미 이혼을 준비 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양육권과 재산 문제로 망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화 이후 아들과의 관계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집까지 탐내는 것 같아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뒤 너무 만만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집은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단지 아들 명의로 해놓았을 뿐이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베풀었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모든 용돈 지급을 중단하고 제 집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시골에 있던 크지 않은 평수의 땅은 고아원의 보호가 종료되는 자립준비 청소년을 위해 쓰여지도록 기부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아들네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달콤한 말과 함께 저를 구슬리려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예전처럼 지내요. 며느리는 심지어 손주를 데려와 애교를 부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굳건했습니다. 묵묵히 그들의 말을 듣고 있다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에게 준 것들은 후회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남은 재산은 내 노후를 위해 써야겠다.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내 자신이 마지막 가족이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가겠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창밖을 보니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가벼움이 느껴졌습니다. 집의 작은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반려견 한 마리를 입양했습니다. 복동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항상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했지만 제가 반대했던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제라도 그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었습니다. 복동이와 함께하는 일상은 삶의 새로운 활력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을 산책하면서 처음 보는 풍경들을 발견했습니다. 40년간 같은 동네에 살았지만 바쁘게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봄, 매미 소리 가득한 여름, 낙엽이 쌓이는 가을, 눈 내리는 겨울,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살아가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아들은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길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양육권은 아들이 확보했습니다. 손주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복동이 덕분에 금세 친해졌습니다. 손주가 복동이와 놀면서 웃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과는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예전처럼 깊은 관여는 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아들도 변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말에 담긴 의미는 깊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생전에 즐겨 듣던 LP판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을 다시 꺼내 오래된 턴테이블을 틀고 조용히 음악을 감상하며 책을 읽는 그 시간은 여러 복잡한 생각들이 멈춰지는 마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젊을 때부터 배우고 싶었던 서예를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생각과 달리 붓을 들고 글을 쓰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재미가 있었고 이 시간 또한 모든 걱정이 멈춰지는 마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복동이는 제 일상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얼굴을 핥아 깨우고 산책을 나가자고 재촉하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가끔은 쓸쓸할 때도 있었지만 복동이가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면 그 쓸쓸함도 금세 사라졌습니다. 날씨가 좋은 봄날 동네 벤치에 앉아 햇살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문득 지나가는 젊은 부부와 아이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들을 보면 부러움과 서운함이 교차했는데 이제는 따뜻한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지금 이 순간 제게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저는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에어컨 바람 아래 복동이와 함께 오후를 보내며 그동안 미뤄두었던 오래된 앨범들을 정리했습니다. 먼지 쌓인 사진첩을 펼치자 40년 전 아내와의 결혼식 사진이 나왔습니다.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아내의 미소가 눈부셨습니다. 사진들을 보면서 제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고생, 아이를 키우며 느꼈던 행복과 걱정, 그리고 아내와 함께했던 소소한 일상의 순간들. 모든 것이 제 삶의 일부였습니다. 아픔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느끼는 서운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문득 책상 서랍에서 오래전 아내가 남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병이 악화될 것을 예상하고 편지를 써두었던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나 없이도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요. 우리 아들도 잘 부탁해요. 하지만 당신 자신도 잊지 말아요. 마지막 문장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이미 오래전에 제가 지금 깨달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손주와 함께 집에 오기로 약속했던 날에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무렵 아이 엄마와 양육권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문자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여전히 아들에게는 자신의 문제가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서운했지만 더 이상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갈 무렵 목요일 점심 모임 멤버였던 분이 갑자기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방문을 갔지만 면회 시간이 짧았고 할머니의 상태도 좋지 않아 대화도 어려웠습니다. 할머니가 퇴원 후 거동이 불편해지자 결국 할머니는 자녀들이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작별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할머니는 도시 외곽의 요양원으로 떠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복동이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나이가 많은 강아지였기에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동물병원에 데려갔지만 수의사는 노령으로 특별한 치료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복동이에게 약을 먹이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복동이가 평소처럼 저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 방석에서 조용히 숨을 거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에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느꼈던 그 공허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복동이가 떠난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산책할 때 함께 가던 길을 혼자 걸으니 더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주 또래의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에게 연락해 손주와 함께 와달라고 부탁했지만 아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서예 모임에도 한동안 나가지 않았습니다. 회원들이 몇 번 연락을 했지만 그들의 걱정 어린 말에도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었다는 현실이 저를 무겁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겨울이 오자 외출하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져서 아침마다 일어나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약을 먹어도 통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도 늘었습니다. 옛날 드라마를 보며 아내와 함께 봤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아들이 손주와 함께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에 집 청소를 하고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명절 당일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애엄마 쪽 가족 행사가 생겨 손주가 같이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혼자 잠시 들르겠다고 했지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 명절도 혼자 보냈습니다. 동네 이웃 중 한 명이 복동이 이야기를 듣고 새 강아지를 분양받아 보라고 권유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제는 애착을 갖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이별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고 그 아픔을 또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서예 모임에서 만난 다른 독거노인 분들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습니다. 가족에게 기대했던 것들이 현실과 다르다는 것, 노년의 외로움이 얼마나 깊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작은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창밖으로 꽃이 피는 것을 보며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흐르는지 실감했습니다. 73세에서 74세가 되었습니다. 생일은 혼자 조용히 보냈습니다. 아들은 문자 한 통으로 축하한다는 말만 전했습니다. 전화가 오길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당뇨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는 운동과 식이요법을 강조했습니다. 어느 날은 어지러움이 심해 화장실에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때 문득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 라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독거노인 응급 안전 시스템을 설치해준다는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어지러움과 불안감에 결국 신청했습니다. 기사가 와서 설치하는 동안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양육비 문제로 전 부인과 다시 갈등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돈을 빌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택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남은 돈도 많지 않아 망설였지만 결국 통장에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저축액을 내어주었습니다. 아들은 곧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예 멤버 중 한 명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했지만 오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의 장례식도 이렇게 쓸쓸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유서를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을지 몰라도
제 마지막 말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노년의 삶은 이렇게 작은 인연들이 스쳐 지나가는 연속이었습니다. 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했지만 점차 제 인생의 소회와 감사, 아쉬움을 담았습니다. 아들에게는 섭섭했지만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 손주에게는 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했다는 것, 그리고 품들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눈물이 자주 흘렀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이 서글펐습니다. 여름이 되자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에어컨을 켜는 것조차 전기요금이 걱정되어 망설여졌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갑자기 현기증이 심하게 왔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독거노인 응급 시스템이 작동해서 복지사가 찾아왔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하루를 입원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더 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다음에는 더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복지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혼자 생활하기 어려우시면 요양원도 고려해 보세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노인 학대 뉴스를 보았습니다. 요양원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고민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몸이 약해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집에 혼자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들에게 전화해서 요양원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아버지가 원하시면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투에서 어떤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경제적, 시간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주택연금으로 받는 돈으로는 좋은 요양원에 가기 어렵고 그동안 아들이 보여준 태도로 보아 많은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공공요양시설을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대기자가 많다는 소식에 막막해졌습니다. 서예 모임에서 만난 친구 중 한 명이 비슷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자식들과 동거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갈등이 생겨 오히려 관계가 더 나빠졌다고 했습니다.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야. 라는 친구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 삶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요양원에 대한 생각도 잠시 접어두었습니다. 남은 시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제 방식대로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을 통해 노인 돌봄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도우미가 와서 청소와 빨래를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이 집안에 들어오는 것이 불편했지만 점차 적응했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는 일을 하면서도 가끔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사연과 음악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길 건너편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도 소소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뛰어노는 모습에서 활기를 느꼈습니다. 가끔은 손주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놓아버리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미움, 서운함, 그리고 기대까지도. 아들에게 더 이상 바라지 않게 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가 오면 반갑게 받았고 오지 않아도 크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75세가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혼자 살 수 있을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외롭고 힘들지만 그래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로 배우자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저 나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아버지의 집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마음의 평화를 찾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곳. 마치 오랜 여행 끝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곳입니다. 남은 인생, 저는 제 자신을 위한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불완전한 집이지만 그래도 제가 쉴 수 있는 곳입니다. 나는 참 오래도 남을 위해 살았다. 이제야 나한테 돌아간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부모님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가요? 이정필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노년의 삶엔 존재의 이유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새로운 영상 받아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